예. 제 강의가 1시간짜리 있고, 시간당. 그리고 5번인가 4번인가 돼 있는데, 제가 5번 넘길 것 같아요. 넘겨서 할 것 같은데, 혹시 민법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세요? 민법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실무 강의는 보통 계약서 작성 사례집이라고 해서 요게 3판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절판이 돼서 안 나옵니다. 근데 개정판이 조만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 작성 사례집인데 요거는 개정판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매매 계약이다 또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다. 근데 매매 계약도요, 뭐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하는 경우, 또는 뭐 대출금을 인수하는 경우 아주 다양해요. 이게 임대차 계약 사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상가 매매다 임대차다 이런 경우도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한 사례를 실제로 계약서 양식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알려주는 책이 요거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개정판을 못 내서 언제 나오냐고 전화는 회사로 엄청 오는데 드디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강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합니다. 더 이상 경매 강의 안 합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좀 아픈 적이 있는데 막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강남 세브란스를 갔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죽는 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근데 야, 그냥 죽기에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재테크 노하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쌓은 이 노하우 이거를 우리 멍청한 아들한테 전수해야 되는데, 이거 나는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인데 그냥 죽기에는 좀 안타깝다 해서 제가 다행히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내고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싶은데 스튜디오에서 벽 보고 하자니 재미없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나만의 재테크 노하우인데 이거를 널리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는 했어도 경매 강의는 안 했어요. 이거 왜 하냐고 내가.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나만의 노하우인데. 그래서 오늘 인원이 좀 적게 와야 되는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오면 쓸데없는 노하우가 전파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왔는데 뭐 다행히 뭐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 요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일단은 제가 한 200만 원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을까? 400만 원 할까? 그렇게는 하더라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떠들고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법 관련되는 부동산 관련되는 책을 20여 권 썼어요. 책 쓰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경매책은 안 씁니다. 경매책 쓰기 참 쉽거든요. 그림 잔뜩 갖다 놓고 금방 책 한 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쓰기는 쉽지만 이런 거를 굳이 널리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할 틈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한 석 달 가게 해야 돼. 그래서 문인명 박사님한테 그 요청을 해서 이분은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데 대학교에서 강의평가 1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꼼꼼히 잘해 주셔요. 그러니까 문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철저히 하시고요. 예컨대 MPL 강의도 있잖아요. MPL 강의. 요거 참 돈 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강남에서 MPL만 주종목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유학원을 하시다가, 유학원. 그거 하시다가 여기에 눈이 떠가지고 이것만 하고 다녀요. 최근에도 방배동에 7억에 낙찰받아서 8억에 전세 놓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원 경매죠, 이거. 1억 벌었네, 이렇게. 거꾸로. 요게 이제 MPL입니다, 이게. 그래서 MPL 강의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할 만큼,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뭐 제가 심오하게 떠들 일은 아니고, 그 전문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MPL 채권을 매입하잖아요. 부실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1차 벤더, 2차 벤더를 거치게 되면 얘도 수수료 먹고 얘도 수수료 먹고 결국은 나는 채권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인데 제가 한 1월, 2월부터는 1차 벤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냥 안 받고 그냥 돌리려고 그래. 1차 밴더, 2차 밴더 피해 없이 그냥 돌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는 거는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경매 강사들이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모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45억 소장 받았어요. 최근에 45억 물어내라. 그래서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경매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가 나가서 45억 사기를 친 거죠.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야 요거 투자해봐라. 사실은 지땅 묶여있는 거 헐값으로 매각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는 네 대학의 간판을 믿고 강의를 들었다. 왜냐하면 이 경매 강사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매 강의를 주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법학교육원이 경매 강의를 주최를 하는데 이런 사기꾼들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면 또 뭔 소장을 받을까봐 겁나가지고 강사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량진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실무 강의가 여기서 멈춰지는 건 아니고요. 그 왕십리에서 이제 교육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10번 출구 바로 앞 건물인데 거기에서 연중 강의를 해요. 연중. 요게 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그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이 본부가 되는데, 교육사업을 제가 위탁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실무 강의 연중합니다. 이달 말부터. 공인 중에서 연수 교육도 있고, 개설 등록을 위한 실무 교육도 있고, 중개보조인 직무 교육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경매다, 또는 뭐 상가 컨설팅이다, 뭐 토지 개발이다, 개발 강의. 저는 여기서 개발 강의만 해요. 경매 저런 거 안 하고 개발만. 요게 또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요게. 근데 너는 강의도 많이 하고 사업도 여러 개 하고 돈 많이 벌었겠다. 맞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몇백억 벌었어. 만약에 100억 벌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1억 손해봤어요. 100억 벌었는데 이제 수입이. 그래서 결국은 빚지고 살고 있는 거죠. 참 요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그런 이유도 이 사기꾼들 때문에 믿었던, 이 사기치는 인간들은 꼭 가까이 있는 애들이죠.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아주 친한 후배나 특히 고향 후배, 지금은 고향 얘기만 나와도 싫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경매로 놓고 본다면 경매는 이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싸게 매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싸게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해. 저는요, 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리먼 사태가 와서 뭐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고 최근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반포자에 보세요. 더블 올랐잖아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온다 하더라도 오르는 데는 올라요. 이게 부동산 경기의 국지성이다, 뭐 그렇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부하고 그러죠. 학개론은 실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과목이긴 하지만, 김덕기 알면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권 분석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그 학개론의 지식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오르는 건 오른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반값에 사면 되잖아. 정말로 좋은 지역을 반값에 산 거야. 쥐가 아무리 뭐 IMF가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몰라요. 그런데 파는 거 손해보면 안 되잖아. 매도죠, 매도. 이건 비싸게 매도해야 되겠죠. 비싸게 매도해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반값에 사서 시세 대비 2배로 매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시세 대비 어떻게 2배로 매도하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요게.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가 강의 전반부에는 싸게 사는 거, 권리 분석을 통해서 싸게 사는 걸 말씀드릴 거고, 강의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겠냐? 요거는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위치를. 정말로 잘 팔리는데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낙찰받을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땡겨오는 지역, 거기 딱 선정해서 잡아놔야 돼요. 그렇다면은 경매로 싸게 매물도 수집하고, 일반 매매로도 뭐 전세 끼고 싸게 사놓고 그 매물 수집하고, 또는 뭐 빌라 같은 거 건축하게 되면 8세대 나온다 하면 8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개발로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2배 비싸게 팔고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이렇게 싸게 매매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공시법에 관한 그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문희명 박사님은 실제 사례도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론에 치중이 되는 거죠. 이론에 실제 사례보다. 근데 요 대학에서 배우는 부동산 경매 이 책은 특히 사람들이 감각이 쉬운 부분이 뭐냐면 배당이거든요. 배당.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배당에 관한 사례도 아주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어떤 책에도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배당에 관해서도 한번 뿌리를 뽑아 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유지분의 경매다 이렇게 나오죠. 공유지분의 경매다. 이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그죠? 공동으로 소유한다. 가지지자죠. 가지지자. 가지지자.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가는 거죠. 이 한 개의 소유권을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을 갖고,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을 갖고, 또 얘가 양도했다면 4분의 1의 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형태죠. 예컨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수취할 수도 있고, 그러고 이거 현금하고 교환하니까 1억 준다 하더라. 그럼 1억 원의 교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떤 물건의 사용수익 교환 가치의 전면적 지배권. 사용수익 교환 가치의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소유권의 개념인데, 교환 가치가 1억이다. 근데 이게 공유지분이라면 얘는 5천만 원 갖고 얘는 5천만 원 갖고 이걸 1억에 팔았다면 남한테 사용수 있게 했더니 월세 100만 원 주더라. 그럼 얘는 월세 50만 원 수취하고 얘는 50만 원 수취하고, 이게 공유지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가는 형태가 공유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용행위다. 그러니까 벼화자에다가 칼도자인데 벼이삭을 도려낸다. 수익을 깨하는 거죠.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지금 요거는 반수지 과반수는 아니죠. 혼자 부동산을 남한테 임대 놓을 수 있어요? 못하죠. 둘이 협의해야지. 너물과짜니까. 그 다음에 공유부동산의 양도처분행위. 요거. 양도처분행위는 전원의 합의에 의한다. 그죠? 요런 개념도 경매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요거는 이제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호 명의신탁이다.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하고
상호 명의 신탁이 같은 개념인 거 아셨어요? 알고는 계시죠? 예. 보시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6세대가 있습니다. 6세대. 근데 남바를 붙여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연립주택은 아니에요. 아니다. 면적이 너무 작잖아요. 다세대 제도는 없어. 그 90년대 말, 97년인가 하여튼 90년대 말 이전에는 다세대 제도가 없어. 단독주택 제도는 있어요. 요거는 있어요. 다가구 단독주택이잖아요. 근데 면적을 놓고 보니까 연립주택으로 뭐 착공계를 낼 수는 없겠고, 면적 미달. 다세대 제도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90년대 말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의 소유권이죠. 한 개의 소유권. 근데 이거 분양할 때 어떡하지? 요거는 A한테 6분의 1로 분양하고, 요거는 B한테 6분의 1로 분양하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보면 등기부의 갑구란에 소유자가 A가 6분의 1, B가 6분의 1, C가 6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기가 편한데 전체 면적, 그죠? 전체 면적분의 해당 부분의 면적 있잖아요. 그 해당 부분에 분양받은 부분이죠. 해당 부분의 면적 뭐 765.34 뭐 제곱미터분의 뭐 52.35 제곱미터 막 이런 식으로 막 등기부 보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라고요. 그러면 A는 뭐 전체 6분의 1의 소유자입니까? 101호 소유자입니까? 네? 자, 이렇게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럼 A는 전체 6분의 1의 소유자입니까? 101호 해당 부분의 소유자입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6분의 1의 소유자입니까? 이건 틀리고 해당 부분의 소유자예요. 요게 우리 판례잖아요. 그러고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돼. 몰라도 돼. 일단 합격만 하면 돼. 그러면 땡이야, 땡. 다 아는 거로 치니까. 요것도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게 압류돼서 또는 저당권이 실행돼서 저 갑이 낙찰을 받았을 때 전체 6분의 1을 낙찰받은 거예요? 101호를 낙찰받은 거예요? 101호를 낙찰받은 거죠. 그러니까 101호에 소유권을 낙찰받은 거죠. 그죠? 101호에 소유권을 낙찰받은 거예요. 요게 6개는 복잡하니까 2개를 놓고 보면 2개를 놓고 보면 요게 이제 101호고 요게 이제 102호다 할 때 요거 A가 분양받고 요 102호는 B가 분양받았다. 그죠? 2분의 1로 분양받았다. 2분의 1로 A가 2분의 1로 분양받고
B가 2분의 1로 분양받았다 할 때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등기부를 보니까 B는 전체 그죠? 2분의 1의 소유자죠? 등기부는. 근데 A는 전체 2분의 1의 소유자죠? 등기부를 보니까. 근데 실제는 뭐냐? 당사자 의사지. 실제는 101호 부분만 A가 소유하고, 그죠? 102호 부분만 B가 소유하기로 한 거잖아요. 상호간에 A, B 간에. 그러면 오른쪽은 A가 단독 소유하기로 했는데 노란 선이 절반 침범하고 있죠? 노란 선이. 그죠? 그러니까 절반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거야. 절반의 소유권을. 왼쪽은 B가 소유하기로 했는데 요 하얀 선이 침범하고 있는 거죠? 요 절반의 소유권. 이 절반의 소유권을 이렇게 명의신탁한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 절반의 소유권을 이렇게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거예요. 6분의 1의 소유권을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수의적 소유관계를 상호 명의신탁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집합건물로 돼가지고 등기부에 여기에 이제 독립한 표제부가 있는 거야. 101호가. 그래서 101호 소유자 A 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게 경우에 나왔다. 1억 원에 낙찰된다. 이거 완전한 등기부가 있는 거요. 구분수익권이 확립된 거요. 구분수익권. 그래가지고 경매 나왔다. 근데 1억 원에 낙찰된다. 치자. 근데 6분의 1이 경매 나온 거야. 또는 몇 제곱미터 분의 몇 제곱미터 지분이 경매 나온 거야. 이것도 1억 원에 낙찰될까요? 8천만 원 이하에 낙찰된다. 어떤 거는 5천만 원에 낙찰돼. 어떤 거는 3천만 원에 낙찰돼요. 엄청 싸게 낙찰되는 거 이해되세요? 등기부가 완전한 소유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A 거라고. 구분 소유권 확립된 거야. 그래서 등기부 이름도 집합건물 등기부. 101호 집합건물 등기부. 근데 요게 경매 나왔을 때 1억 원에 낙찰된다. 근데 90년대 말 이전에 지어지긴 했지만 또 위치는 또 끝내줘. 요즘 뜨고 있는 뭐 연남동이나 홍대 인근인가 봐. 그런 경우 정상적인 물건보다는 아무래도 엄청 싸게 낙찰되겠죠? 요거? 또 더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요. 더 복잡한. 요거 좀 이따 볼 건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게 100번지야. 100번지. 100번지 토지. 100번지 토지 100평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은 단독 소유죠? 그죠? 건물은 전부 단독 소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합니다. 역시 건물은 혼자 전부 소유하는 거죠? 근데 토지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를 보면 갑이라고 써 있어. 건물 등기부를 보면 을이라고 써 있어. 근데 토지 등기부를 보면 토지 등기부는 갑이 2분의 1, 몇 제곱미터 분의 몇, 을이 2분의 1, 몇 제곱미터 밑에 몇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례를 단순화시켜서 그렇지 이 집이 수백 개인 경우도 있어요. 집합건물로 지어가지고 수백 개인 경우도 있고 뭐 3개, 4개, 5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전부 경매 나오겠죠? 갑이 빚졌다. 토지는 지분으로 경매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경매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경매가 나온다. 아무래도 낙찰가가 약간 싸져요. 그죠? 아무래도 낙찰가가 싸지는데, 낙찰가가 저렴해지는데 더 저렴해지는 사례가 있어. 그게 뭐냐면 5월 1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월 1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니 정체불명의 전입신고자, 주민등록 갖추고 있는 사람, 정체불명의 주민등록 갖추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체불명의 주민등록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이거 대항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보증금은 미상. 보증금은 미상. 미상이라고 나와. 법원 현황조사서에.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금 전액 가지고 경락인한테 대항할 거 아니냐? 겁나서 더 떨어지겠죠? 그죠? 전입신고는 또 집원을 기준으로 또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막 건물의 호수도 정해놓고 그러는데, 신주소 체계가 나온 뒤로는 건물의 호수도 자기들끼리 해놓고 그러기도 하는데, 집원 기준으로 100번지 전입신고 내역을 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여기에 새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소유자, 을이죠? 소유자 을. 여기 세입자, 여기 임차인, 여기 임차인 뭐 A다. 요거는 탐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탐문조사.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뭐가 어려워? 저 누구씨 어디서 사세요? 누구씨? 여기 가게집 있어요, 가게집. 가게집 아저씨한테, 김치 아저씨 어디서 사세요? 이 집이요, 이 집이요? 이 집. 이씨 아저씨 어디 사세요? 이 집이요, 이 집이요? 이 집. 이 집. 이 집. 그러면 이 집에 소유자도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한 푼도 인수 안 하죠. 근데 일반인들은 뭐가 있을 것 같죠? 일반인들은 한 1억 가지고 대항하는 거 아니야? 내가 1억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사례를 봐야 돼. 요게 이제 공유지분의 경매이기도 하거든요. 요거 지우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또 공유지분의 경매 중에 요게 8세대 빌라.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지만 빌라. 토지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경매 나온 거야. 그래서 A가 낙찰받은 거예요. 요게 이제 미준공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초등학교 바로 앞에 기름동에 뉴타운 안에 있죠? 기름초등학교 바로 앞에 빌라단지가 있어요. 그 빌라단지 등기부 열어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301호를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3천만 원에 301호를 3,1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랬더니 토지 경락인이 요 공유지분의 경락이네. 공유지분의 경락인
사실 빌라가 몇 동 더 있거든요. 몇 동 더 있는데 그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철거 청구하는 거죠. 철거 청구. 법정상권 성립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 그 이유는 건물 수유를 위한 법정상권 성립 안 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안 해. 철거, 청구, 그리고 지료 청구. 야, 그 당시에 6% 나오던데요? 시세감정가에. 시세감정가에 6% 나오니까 세대당 4, 50만 원이 나오는 거야. 4, 50만 원 고지서, 에이 뭐야 하고 했더니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 쌓이는 거예요, 고지서가. 그러니까 철거 청구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지분을 10평씩 다 샀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면 공사업자들. 나 공사대금 다 못 받았다, 미장대금 못 받았다, 타일 시공비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대물로 넘겨받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10평씩 다 샀어요. 놀래가지고 이금융권 대출 받아가지고, 이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좀 세죠? 한 7, 8% 대출 받았더라고. 그 앞에 수협인가 어디 신협에서 다 대출을 해줬더라고, 그 동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평씩 다 산 거야. 나는 샀어 안 샀어? 안 샀지 뭐. 내가 왜 사? 근데 내가 사야 준공 나는 거 아시죠? 사용 승인. 내가 사야 이 건물 준공 나요. 준공이 나야 3%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1금융권. 상황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자, 이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10평씩 사라. 이제 협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협상자가 이제 뭐 A다. A가 이제 중개 협상자예요. 일단 소송으로 철거 청구합니다. 지료 청구로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철거 안 당하려면 대지권 있어야 되잖아. 대지권 10평씩 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평씩 1억 원에 샀어. 1억 원에 대지를 1억 원에 산 거예요. 10평씩. 근데 나는 안 샀어요. 내가 안 사면 나머지 소유자들은 7, 8% 이자를 부담해야 돼. 계속 1억의 이자. 내가 사면 이 건물이 준공이 나가지고 대지권이 다 붙어 있으니까 3%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나 안 샀지. 그러니까 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9천만 원 깎아줄게. 전화하지 마. 8천만 원 깎아줄게. 전화하지 말라니까. 7천만 원? 에이, 5천만 원? 6천에 산 거야. 6천에. 10평을 6천에 산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알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중개인이 1,000만 원을 먼저 달래요. 1,000만 원을 먼저 달래. 왜? 자기가 1,000만 원 들고 낙찰자한테 찾아가겠대. 1,000만 원 낙찰자한테 딱 쑤셔주면서 까짓거 돈 많이 버셨는데 이 사람도 한 3배 벌었어요. 까짓거 돈 많이 벌으셨는데 한 5천에 매도 해버립시다. 그거 5천에. 그래도 많이 남으셨잖아. 그래서 5천에 매도하기로 동의를 얻은 거예요. 경락인한테.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한대요? 이 중개는
야, 이거 낙찰자가 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장난 아니다. 1,000만 원만 다운하자.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서는 5천만 원에 쓴 거죠? 아이, 시효 지나서 괜찮아, 나. 다운했어도. 토지 매매 계약서는 5천만 원에 쓴 거죠? 그죠? 근데 실제 저는 뭐요? 6천에 산 줄 아는 거죠? 1,000만 원은 먼저 줬고 5천을 지불한 거죠. 그죠? 5천을. 나는 6천 주고 산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을 이놈이 다 헤쳐먹은 거. 전 세대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한 거야. 얘가. 아, 이런 사람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이런 거는. 예. 아주 귀여운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저한테 걸렸지만, 그냥 웃고 말았어요. 많이 드셨겠네?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자, 그러면 저는 요거 3,200에 취득했어요. 건물. 그죠? 자, 토지 얼마에 취득했어? 6천. 9천이죠. 그죠? 이 매매가 얼마야? 2억 6천. 매매가가.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기름초등학교 앞에 빌라 단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억 넘어가요. 지금은 한 2억 2천? 근데 피크일 땐 2억 6천. 어쨌거나, 3배 조금 못 미치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양도세는 어떡하니? 단기 매매할 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 내는 방법을. 불법은 아닙니다. 절세하는 거지. 요게 지분경매예요, 이게. 지분경매. 자, 이 사람 엄청나게 싸게 산 거예요. 경락인.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강원도 강릉인가 춘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강원도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근데 서울에 사는 뭐 친인척이 이제 경매 뭐 법인 비슷한 걸 직원으로 한대. 그래서 친인척이 돼지가 나왔는데 한번 낙찰 받아보라고 싸다고 그래서 돈을 입금을 시켜줬대요. 자기는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돼지 몇백 평 돼지라고 하니까 산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현장 가서 이게 뭐야 이게 건물이 잔뜩 하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나 망했다. 나 전재산 가까운 돈 다 망했다 생각을 했었대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대박 난 거지. 요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철거 청구하고 지료 청구하고 매도 청구 매매 협상하니까 와 1억씩 받아 먹었으면 8세대는 원래는 8억이잖아. 지는 3억에 낙찰 받고 그러고 땅이 남아가지고 또 매도 청구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 사례를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건물 전부입니다. 경매 나온 게 토지 지분이 나온 거죠. 그죠? 어딨어? 요 건물 전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토지 지분이 나온 거죠. 토지 지분이. 저 사례는 집이 3개인가 그런데 자, 집이 3개라면 이제 3분의 1이 나온 거죠. 3분의 1이. 그죠? 3명이 토지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 나온 거야. 근데 웬 전입신고자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것도 선순위 저당권 또는 가압류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거 문 박사님이 설명할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그 위에 있는 전입신고자. 그죠? 시간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 위에 있는 전입신고자. 원래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 가지고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원래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근데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하고 밝혀낸다면
바로 인도명령 떨어져요. 보시면 여기 이제 봉천역이잖아요. 봉천역. 근데 옛날에 여기는 재개발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뭐 시공사가 경남 아나스빌이다 뭐 해가면서 난리를 쳤던데요. 자, 보세요. 감정가가 2억 6,400이잖아요. 감정가가. 안 보이시면 그냥 들으세요. 감정가가 2억 6,400인데 이 시세입니다. 시세. 근데 3차에 1억 6,9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차에 1억 6,900을 썼으면 낙찰 받았겠죠? 그럼 한 1억 싸게 받은 거죠? 그죠? 1억 싸게. 근데 어떤 사람이 4차에서 1억 9천을 쓴 거야. 나중에 이 물건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권리 분석할 줄 알아서 그거보다는 재개발구역에 재개발구역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그 피까지 고려해서 자기가 1억 9천에 낙찰을 받은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 날짜를 놓쳤어요. 제가 가서 낙찰 받으려고 했거든. 1억 6,900에. 근데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짜를 놓쳐버린 거야. 우리 형 사주려고. 나 왜 자꾸 남 사주려고 하는지 몰라. 근데 요걸 날짜를 놓쳤는데 어떤 사람이 재개발 조합에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좀 높게 쓴 거죠.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3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주 3사람이야. 그죠? 건물주 3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등기부를 딱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3명이고 말소 기준 권리인 선순위 가압류보다 먼저 전이 신고한 임차인 2명.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말소되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2명. 그 2명의 임차인을 경락일이 인수해야 하는지. 노다 이거죠. 노. 왜냐면 보세요. 임차인 현황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전입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입일이. 보시면 제가 이제 숙달이 돼야 되는데 벌써 자, 임차인 현황 그 다음에 뭐 거주자 전 민들레시 진술에 의하면 소유자의 부모 등 가정이 살고 있으며 임차인은 없다고 하나 전이 신고된 자를 일단 임차인으로 보고함. 일단 임차인으로 알고 니들이 알아서 낙찰 받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숙달이 돼야 되는데. 자, 등기부 현황 보니까 가압류가 선순위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 밑에 것들은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보세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토지 등기부 보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선춘위 임차인의 대항력 걱정에 낙찰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만약에 3차 최저가에 낙찰을 받았다면 1억 6천만 원대 낙찰받을 수 있었던 상황임. 그 당시 봉천역 역세권 재개발구역의 이 가격이면 반값에 낙찰받는 상황. 반값. 나 이런 거 참 힘들어. 죄송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 이런 거 잘 사용하던데. 그죠? 자, 유사 사례. 요것도 건물전부 토지지분이죠. 송파구 마천동 재개발구역인데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감정가가 2억 1,700이다. 시세입니다. 감정가 보통. 근데 쭉 유찰돼 가지고 45% 반값에 낙찰된 거죠. 1억에 낙찰된 거잖아요. 2015년 9월에 1억에 낙찰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필지를 딱 보면 이게 표준지구 요 옆에 본권인데 면적을 놓고 볼 때 집이 두 개 있어 보이죠? 인근지 필지 사이즈하고 요것도 두 집이잖아. 근데 요 면적을 놓고 보면 집이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물론 현장 답사 가봐야 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 전부 나왔고 토지는 지분으로 나온 거야. 반값에 낙찰된 사례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전입신고자가 있으나 미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경락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올라가 떨어질 수밖에요. 일곱 명이 입찰했다는 거는 그래도 인기가 조금 있었다. 그래도 낙찰가는 엄청 떨어진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그 전세 끼고 그 몇천 투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애들 커가지고 장가들 때 되면 애들한테 줘도 되는 거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요가 있고 동일 지번상의 한 필지 토지에 건물 두 개 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 개 건물이 경매 처분된 경우다. 탐문조사 결과 위 김기종과 안순송이의 위 경매 목적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경매 목적일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즉 일반인들은 위 확인 미상의 두 사람이 혹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결과 경매 낙찰가가 상당히 저감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북구 도남동입니다. 32%에 낙찰됐죠. 감정가 2억 2,300. 감정가 2억 2,300인데 7,300에 낙찰된 거잖아요. 32%에. 경락인은 성북구입니다. 낙찰자가 성북구라고요. 성남시, 대구, 수성구, 하여튼 경매 엄청 봤대, 걔들. 또 그쪽은 전문가들이 있겠죠. 보세요. 더럽게 지저분하죠? 이거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다른 거 경매 물건 많은데 다른 거 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필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땅의 소유자들은 뭐야? 땅의 소유자들은 이제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커지네 또. 뭐 잘못 눌러서. 땅의 소유자들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 그죠? 요거 다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라고. 땅을 구분수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자기 건물은
여기에 직원물이 있고 여기에 직원물이 있고 여기에 직원물이 있고 여기에 직원물이 있고 이런 상태. 근데 요 건물이 나온 거야. 요 건물이. 이해되세요? 이 여러 사람이 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되게 비싸게 해주고 산 건데. 요게 이제 인터넷도 까볼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괜찮네 하고 카드로 긁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을 지분으로 소유한다. 근데 순수한 공유가 아니라 구분수의적 공유 형태. 지들끼리 합의로 할 때 야 우리 공유하고 있지만 1번 요 부분은 내 거야, 요 부분은 내 거야, 요 부분은 내 거야 하고 합의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 위에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건물이 경매 나온 거죠. 요 건물이. 도로, 그래도 이 중에서는 도로 여건이 가장 좋네, 이 집이. 이 집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저런 집 선호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저기서 살면. 투자 가치도 있고. 그리고 경매를 배울 때 리모델링도 배워야 돼요. 보세요 또. 전인신고 내역 보세요. 징그러. 아이고 징그러. 그것도 다 미상이래. 니들이 알아서 조사하래. 이거 다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미치겠네. 여기 전인신고된 자들은 요 집이 아니라 경매 목적물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기억자 집? 여기 전입신고된 자들은 요 집이 아니라 다른 집들. 이게 필지로 나눠진 거 아니요. 한 필지. 근데 이거는 한 필지일 수도 있고 여러 필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 필지를 구분수의적으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보세요. 왜 6필지잖아. 그러면 6필지를 딱딱 한 사람씩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한다니까? 공유. 왜 6필지에 지분이 나온 거예요? 지분이. 토지 지분이. 예? 근데 그 집에 찾아가서 보면 근데 명도할 때 아니면 사전에 협상할 때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현장 방문은 필수인데 이 경락인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유자하고. 점유자가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보 때는 그러죠. 초보 때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가서 인생 상담하면 돼.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사실 나도 그런 일로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 정말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그냥 임차농으로 남의 땅, 요즘은 도지도 싸잖아. 그렇게 살고도 싶어 하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하면서 그러면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한다고. 그러고 어차피 강제입행 비용 다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도는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가서 친절하게 부대찌는 거야. 그러면서 아유 언니 형님 해가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 누가 찾아오면 뭐야 경계하다가도 친절하게 하고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그러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저 사람들이 그 집에 전입신고된 게 아니라 다른 데 전입신고된 자임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고 그런 내막을 다 녹취하는 거죠. 녹취.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락인이 낙찰가 엄청 떨어지는 거야. 16평짜리 집에 이렇게 많은 임차인이 살 수 있을까? 노라는 거지. 이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성신 여자 중고등학교 성신여대 인근이에요. 위치 굉장히 좋아요. 큰아들 위해서 하나 사놓으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구분수의적 공유관계. 여기는 지금 답심리 뉴타운 아세요? 매미한 아파트가 세월 빨라. 골목골목 누빌 때도 많았었는데 정말 세월 빨라. 아파트로 다 들어갔어요. 뉴타운으로. 굉장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역시 요거요 81%는 낙찰가인데 그 당시 엄청 싼 거였어. 이거 피가 얼마나 많이 붙었었는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거든요. 6분의 1 매각, 6분의 1. 저 구주는 뭐야? 아까 이거 어디 갔나? 이겁니다. 이거 지분으로 6분의 1씩 분양한 거예요. 자, 지분으로 6분의 1씩 분양했을 때 이 사람은 6분의 1의 지분권자입니까? 단독 소유자입니까? 만약에 6분의 1의 지분권자라면 재개발 입주권 6분의 1 토막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한 입주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니까 상호 명의신탁 해지해버리고 단독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전원을 상대로 상호 명의신탁 해지해버리고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의 조합원의 지위가 생기는 거고 부동산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됐고 제가 사용 방법을 좀 더 자세히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꼭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또 문 박사님 할 겁니다. 예.